안녕하세요. 통합과학 김호연입니다. 자, 오늘도 역시 열심히 좀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 개학이 이제 막바지에 다다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선배들, 이제 3학년, 2학년들은 이제 등교를 하고 있고, 여러분들도 이제 조만간 등교를 하게 될 것 같은데, 가정학습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좀 최선을 다해서 좀 임해 주시고, 특히 이제 개학을 하고 얼마 남지 않아서 이제 또 중간고사가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제 온라인 수업으로 됐던 과목들, 이제 저뿐만 아니라 이제 다른 과목들도 열심히 공부를 좀 해 주시고 시험 준비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험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는 이제 만나서 다시 이야기하는 걸로 하고요. 자, 오늘은 이제 진도를 나가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우리들의 교과서 156페이지부터의 내용이고요. 이제 타이틀로 굳이 말씀을 드리면 생체촉매, 효소에 관련되는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앞 시간에 이제 물질대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물질대사의 종류가 이제 크게 두 가지가 있다. 그래서 무언가를 합성하는, 그러면서 에너지를 흡수해야 하는 동화작용이 있고, 그리고 무언가를 분해하는, 그래서 고분자 물질을 저분자 물질로 분해하게 되는, 그러면서 이제 에너지를 방출하게 되는 이화작용이 있다. 그래서 동화작용과 이화작용의 광합성과 세포호흡에 대해서 이해해 주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오늘은 이제 물질대사 파트에 좀 이제 확장돼 가지고 물질대사를 함에 있어서, 즉 세포 안에서 이제 화학 반응이 일어남에 있어서 꼭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될 촉매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하려고 그래요. 그거 이해하기 전에 우리들의 교과서 156페이지에 탐구하기 내용이 있거든요. 뭐 실제로 여러분하고 만나서 이제 실험을 할 수는 없겠지만 이제 간단한 사고 실험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거라서 설명을 드리고 연관돼서 효소 이야기로 부드럽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타이틀이 이렇게 돼 있어요. 혈액과 과산화수소가 만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자,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과산화수소라는 걸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이게 과산화수소죠. 과산화수소. 과산화수소는 뭐 예전에는 이제 상처가 나면 이제 소독약으로 이제 많이 사용을 했는데, 뭐 요즘에는 이제 너무 독하다 그래서 이제 실제로 소독약으로 사용하는 이제 빈도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 가정에는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과산화수소를 가만히 한번 보면 이런 걸 한번 생각을 해봐야겠네. 얘들아, 여러분, 이거 어떻게 읽어야 돼요? H2O. 네, 맞습니다. 물. 괜찮습니다. 그런데 우리말로 정식으로 이 화합물을 부르는 용어가 있죠. 산화수소. 그죠? 다시. 이 녀석을 우리가 산화수소라고 하죠. 그러니까 왜 중학교 때 여러분 배우셨지만 이런 화학식을 읽으실 때는 뒤에서부터 앞으로 읽는 거잖아. 그래서 산소가 있고 수소가 있기 때문에 산화된 수소입니다 라고 읽는 거죠. 연습 한번 할까요? 자, 요거 여러분들 어떻게 읽어요? CO2라고 읽을 수도 있지만 우리말로 말씀을 드리면 이산화탄소죠. 그래서 산화가 두 번 된 탄소구나 이렇게 읽는 거죠. 자, 다시 과산화수소는 왜 과산화수소죠? 그쵸? 산화수소가 원래 안정적인 상태인데 여기에 너무 심하게 산화가 됐어. 다시 산소가 산화수소에 하나가 더 붙었어. 그걸 우리가 과산화수소라고 합니다. 다시 그걸 우리가 과산화수소라고 부르는 거야. 그냥 생각을 한번 해보시는 거야. 얘들아, 여러분, 과산화수소하고 산화수소, 즉 물 중에서 어떤 게 더 안정한 화합물이죠? 그렇죠? 산화수소가 더 안정한 화합물이죠. 이게 정상인데 쓸데없이 하나가 더 붙은 거잖아. 그러면 이 과산화수소를 가만히 놔두면, 공기 중에 그냥 가만히 놔두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불안정한 모든 물질은 안정한 물질로 가려고 합니다. 다시, 불안정한 모든 물질은요, 안정한 물질로 가려고 합니다. 그러면 과산화수소하고 산화수소를 가만히 보면 산소가 하나 빠져나오면 되겠네. 그러면 이걸 이제 산소가 빠져나오면 되겠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할 수 있겠죠. 거기에 이제 여러분 잘 아시는 물질수를 맞춰주면
이것 2개 하고 이것 2개. 그러면서 산소가 한 분자 나오는 이런 식으로 생각하실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과산화수소라고 하는 건 너무 지나치게 산화된 산화수소이기 때문에 가만히만 놔둬도 산화수소와 산소, 다시 물과 산소로 분해되게 된다라는 거야. 분해되게 된다. 그런데 이제 우리 실험에서 이제 뭘 했냐면 이 녀석을 감자, 간, 브로콜리하고 같이 한번 넣어봤다는 거야. 다시 과산화수소가 있는데 여기에다가 감자 그리고 뭐죠? 간하고 브로콜리 이런 걸 이제 넣어주는 거야. 그럼 넣어주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 봤더니 이 화학 반응이 훨씬 빠르게 일어났다라는 거죠. 그러면 화학 반응이 빠르게 일어났다라고 하는 건 이 화학 반응을 빠르게 일어나게 할 수 있는 촉매적인 역할을 했다. 이렇게 할 수 있겠죠. 됐죠? 자, 다시. 그래서 우리가 과산화수소는 촉매를 사용하게 되면 물과 산소로 더 빨리 쪼개지게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 촉매를 누가 제공했죠? 다시 간과 감자와 브로콜리가 제공을 했어요. 그럼 얘네들의 공통점이 뭐죠? 전부 다 생물이었다는 거죠. 그러면 다시 이 촉매는 누가 제공한 촉매겠어요? 생물이 제공한 촉매가 되는 거야. 그러면 생물이 제공했다는 건 생물이 스스로 만들었다는 거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생체 촉매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 생체 촉매를 이루는 또 다른 아주 중요한 용어가 있죠. 그걸 뭐라고 하느냐? 효소라고 부르는 거야. 효소라고 부르는 거야. 됐죠? 그래서 효소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해를 해주시는, 인지를 해주시는 탐구 실험이 우리들의 책 156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화학 반응이 빠르게 일어나야 되는 게 왜 필요할까라는 이야기부터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자, 무슨 말씀이냐면 세포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화학 반응을 제가 뭐라고 한다 그랬어요? 그쵸? 물질 대사라고 한다고 했어요. 그럼 결국에 이 물질 대사는 화학 반응이다. 이렇게 치환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면 내 세포 안에서, 생물의 몸 안에, 세포 안에서 화학 반응이 신속하게 일어나야 되는데 그렇게 화학 반응이 신속하게 일어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거야. 한번 여기다 적어 볼게요. 화학 반응이 신속하게 일어난다는 거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아주 간단한 화학 반응의 그냥 예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A라고 하는 물질이 B가 되는 화학 반응이 있다고 해 볼게요. 다시 A라고 하는 물질이 B가 되는 화학 반응이 있다라고 한번 해 볼게요. 그러면 이 여러분 보시는 A가 B가 되는 화학 반응을 빠르게 일어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일단 첫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은 A의 농도를 높여주면 되겠죠. 괜찮아요? 자, A의 농도를 높여주면 된다. 무슨 말씀이냐면 어차피 A는 B가 될 것이기 때문에 A를 많이 주면 그게 자연스럽게 B가 되는 속도도 증가하게 된다는 거야. 그런데 내 몸에서는, 생물체 안에서는 이렇게 한정없이 A의 농도를 높여줄 수가 없습니다. 다시 한정없이 A의 농도를 높여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런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먹을 걸 먹을 때 한정없이 계속 먹을 수가 있나요? 어떤 화학 반응을 일으킬 때 한정없이 계속 반응물을 많이 공급해 줄 수가 있나요? 그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단 말이야. 특히 생물체 안에서는. 생물체는 항상성을 유지하려고 하는 습성이 있기 때문에 내 몸의 상태가 거의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특히 물질의 양은 더더욱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A의 농도, 그러니까 반응물의 농도를 올린다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게 되겠지. 자, 그렇기 때문에 A의 농도를 올려주긴 힘들다. 생물체 안에서는. 자, 두 번째 방법은 어떤 게 있냐. 그런 거죠. 여러분들 그 화학 실험하면 딱 떠오르는 게 뭔가요? 제가 그냥 느끼기에 화학 실험하면 딱 떠오르는 건 알콜 램프예요.
뭘 대부분 가열을 합니다. 다시 얘기하면 가열을 한다는 얘기는 화학 반응의 속도를 빠르게 할 수 있다는 거야. 자, 분자 운동을 활발하게 하면서 분자들 간에, 원자들 간에 부딪힘의 확률을 높이면서 화학 반응의 속도를 올려줄 수가 있습니다. 그걸 이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가열을 하면 되겠죠. 또는 이제 온도를 올려주면 되겠죠. 근데 생명체 안에서는 역시 아쉽게도 이 일도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자, 왜냐하면 내 몸은 항상 체온이 일정하게 유지되어야 합니다. 체온이 조금이라도 올라가면 집에 가셔야 돼요. 요즘에 그런 거잖아. 역시 마찬가지로 가열은 할 수가 없다는 거야. 예컨대 여러분이 밥을 먹었어. 소화를 시켜야 돼. 소화도 결국에는 화학 반응이거든요. 근데 소화를 좀 빨리 시켜야겠어. 그럼 여러분들 소화 빨리 시키려고 뜨거운 곳에 가 있습니까? 그럴 수는 없잖아요. 자, 그런 것 때문에 가열이나 온도를 올려주는 건 생물체 안에서는 있을 수 없다는 거야. 그럼 이제 세 번째, 이것밖에 없거든요. 이제 세 번째로 이제 어떻게 하면 A가 B가 되는 화학 반응의 속도를 올릴 수가 있느냐? 활성화 에너지를 낮춰주어야 됩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역시 중학교 때 배우신 내용이지만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자, 뭐냐면 모든 화학 물질은요, 모든 화학 물질, 모든 화학 반응은 A가 있는데, 이쪽에다 쓸게요. 자, A가 있는데 이 A가 B가 되는 이야기를 할 때, 자, 가로축을 시간이라고 하고요. 세로축을 제가 이제 에너지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A라고 하는 물질이 B가 되는 물질이 될 때, 자, 잠깐, 이건 지금 동화작용입니까? 이화작용입니까? 그렇죠. 이화작용이죠. 어떻게 알 수 있어요? A가 B가 될 때 A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B가 되면서 밖으로 나가는 게 보이십니까? 다시. 처음에는 이만큼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었는데 나중에 요만큼의 에너지가 됐더라. 그러면 얘가 가지고 있던 에너지가 요만큼 밖으로 나가는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만큼 이렇게 내려갈 때 에너지가 밖으로 나가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건 이화작용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 드리는 거야. 이때 A가 B가 될 때 이렇게 일직선으로 내려가질 않는다고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이게 이렇게 에너지 상태가 높아졌다가 떨어지는, 다시 에너지 상태가 높아졌다가 떨어지는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처음에 반응물이 에너지 상태가 올라갈 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이 에너지를 뭐라고 하느냐? 이걸 활성화 에너지라고 해요. 활성화 에너지라고 부르는 거야. 자, 간단하게 이해를 한번 도와볼까요? 자, 여기 종이가 하나 있다라고 할게요. 자, 이 종이에는요, 에너지가 굉장히 많이 들어 있습니다. 선생님, 근거가 뭔가요? 네, 근거 말씀드리면 이 종이는 나무로 만들었어요. 나무 성분의 세포벽이라는 게 있어. 그걸로 이 종이를 만든 거야. 세포벽이라고 하는 녀석은 셀룰로스. 그러니까 이거 외우실 필요는 없겠지만 포도당들이 붙어 있는 다당류의 형태입니다. 다시 여기에는 굉장히 많은 포도당들이 덕지덕지 지금 엉겨 있는 상태. 이걸 우리가 종이라고 부르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포도당을 먹으면 거기에서 에너지가 나오지 않습니까? 포도당을 우리가 세포 과정을 통해서 쪼개면 그 안에 들어있는 에너지가 밖으로 나오는 거잖아. 그럼 여기 안에 에너지가 들어있는데 그 에너지는 어떻게 밖으로 내보낼 수 있을까요? 자, 이 종이 안에 들어있는 에너지를 제가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네, 불을 붙이면 돼요. 제가 여기에 이제 직접 보여드릴 수는 없지만 여기에다가 라이터로 톡 하고 불을 붙이면 확 하고 탈 거야. 그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종이가 확 하고 탈 때 그 빛 에너지와 열 에너지는 라이터에서 나온 건가요? 아니면 종이에서 나온 건가요? 그쵸, 이 종이에서 나온 거라고요. 라이터는요, 단지 처음에 이 녀석에게 에너지를 기존에 자기가 가지고 있던 에너지보다 조금 더 준 거라고. 다시, 자기가 가지고 있던 에너지보다 조금 더 준 거라고.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한다? 활성화 에너지라고 한다. 그러면 역으로 생각하면
이 활성화 에너지가 이만큼이 있다는 이야기는 A는 B가 되고 싶은데 이 언덕을 못 넘어가니까 B가 늦게 되거나 되지 않는다는 뜻이 되는 거잖아. 그러면 다시 이 활성화 에너지를 여러분 보시는 요만큼 요렇게 낮춰주면요. 원래 이만큼이었던 활성화 에너지를 이렇게 낮춰주면요. 이 녀석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밖으로 나오면서 A가 B가 될 수 있겠죠.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세 번째야. 다시 활성화 에너지를 낮춰주면 A가 B가 되는 속도가 빨라집니다. 이때 이렇게 활성화 에너지를 낮춰줄 수 있는 물질이 있어. 그걸 뭐라고 하느냐? 촉매라고 부르는 겁니다. 촉매. 그래서 촉매를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자신은 변하지 않고 활성화 에너지를 낮추면서 화학 반응의 속도를 빠르게 해주는 물질을 우리는 촉매라고 부른다. 그리고 그 촉매가 생물이 만들면 생체 촉매라고 하고 그 생체 촉매를 두 자로 효소라고 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우리는 이제 효소의 특징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볼까 해요. 자, 요 부분은 교과서에 두리뭉실하게 나온 부분이라서 좀 정리를 해드리려고 그래. 이 효소라고 하는 생체 촉매는, 화학 반응을 빠르게 하는 생체 촉매는 몇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자, 촉매로서의 일반적인 특징도 있고요. 생체 촉매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가지는 특징도 있어요.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자, 첫 번째 특징은 뭐냐면 재사용이 가능하다는 거야. 다시 한번. 재사용이 가능하다. 자, 요거 이제 하나 챙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생각해 보시면 돼. 왜 재사용이 가능할까요? 다시. A가 B가 될 때 촉매가 사용이 되는데 그 촉매는 또 다른 A를 B로 만들 수도 있어. 왜요? 촉매의 정의가 뭐였어요? 자신은 화학 반응에 관여하지 않고, 자신은 변하지 않고 활성화 에너지만 낮춰서 반응의 속도를 빨리 한다고 했죠. 그러면 자신이 참여하지 않기 때문에 자신은 변하지도 않는 거죠. 즉 다시 얘기하면 또 다른 화학 반응에 다시 사용할 수 있다. 첫 번째 특징입니다. 자, 두 번째 특징 갈게요. 자, 두 번째 특징은요. 얘네들은 단백질로 되어 있습니다. 단백질로 구성이 되어 있어. 자, 이게 무슨 말씀이냐? 우리가 만드는 건, 세포가 만들 수 있는 건 조금 터프하게 말씀드리면 단백질밖에 없습니다. 단백질밖에 없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요거는 우리 뒷단원에 유전 정보의 전달에서도 이야기를 다시 할 건데, 여러분 DNA 들어보셨잖아요. DNA는 유전 정보라고 하는 걸 가지고 있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내 몸이 어떻게 생겼는지, 내 세포가 어떻게 생겼는지, 그리고 어떤 일을 할 것인지에 대한 정보가 들어있다고. 그러면 그 정보라고 하는 걸 발현을 할 때는 결국에 단백질의 형태로 발현될 수밖에 없어. 다시 말씀드리면 세포가 만들 줄 아는 건 단백질밖에 없어. 세포가 만든 촉매가 효소잖아요. 그러면 세포는 단백질을 이용해서 효소를 만드는 거지. 단백질로 되어 있다는 게 두 번째 특징이 되겠습니다. 자, 단백질로 되어 있기 때문에 파생되는 특징이 있어요. 자, 뭐냐면 첫 번째로 단백질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온도에 영향을 받습니다. 온도에 영향을 받아요. 자, 어떤 뜻이냐 하면 여러분 단백질이 어디에서 나온 말씀인지 아세요? 단백질. 저도 이제 한자는 잘 모르지만 단은 계란 단자라고 해요. 계란단. 백은 힐 백자겠죠? 질은 그냥 이제 덩어리를 뜻하는 거니까. 그래서 계란 흰자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계란에 많이 있어요. 단백질은 계란 흰자에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단백질이라고 부르는 건데, 그러면 계란 후라이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계란 후라이 만들 때 계란 후라이 이렇게 후라이팬 해가지고 만들고 나서 내가 먹고 싶어서 한 3개 정도 만들었단 말이야. 근데 소금도 없이 그냥 먹으면 2개 정도만 먹으면 질리죠. 그래서 이제 하나는 못 먹고 놔뒀어. 그거 이제 냉장고에 그냥 넣어놨어. 그럼 이제 온도가 높아졌다가 떨어진 거죠. 높아졌다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다시 계란이 됩니까?
그렇지 않죠. 그냥 계란 후라이 상태로 있는 거죠. 자, 무슨 말씀이냐. 단백질이라고 하는 녀석은 일정한 온도 이상이 되면 자신의 기능을 잃어버린다는 거야. 그걸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야. 온도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 온도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 그래서 이걸 이제 그래프로 표현하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가로축을 온도라고 하고요. 세로축을 이제 반응의 속도라고 한번 해보면, 어떤 화학 반응의 속도라고 생각을 해보면, 생체 촉매가 아닌 그냥 일반적인 촉매, 그러니까 실험실 상황에서 사용되는 촉매를 이 화학 반응에 사용을 하면요, 그래프가 어떻게 나오느냐,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온도를 올려주면 올려줄수록 그냥 오롯이 반응의 속도는 올라가는 거야. 뭘 사용했을 때? 실험실에서 그냥 촉매를 사용했을 때. 그걸 이제 무기 촉매라고 하거든요. 무기 촉매를 사용했을 때는 그냥 쭉 올라갑니다. 왜? 온도를 올려주면 화학 반응의 속도는 그냥 올라가는 거잖아.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건데, 생체 촉매, 그러니까 효소를 사용하면 어떻게 그림이 나오냐면, 이런 식으로 그림이 나옵니다. 이게 뭘 사용한 거냐면, 효소를 사용했을 때. 그럼 효소를 사용했을 때 모습을 가만히 보면 어떤 식이 되냐면, 이렇게 이제 갈라놓고 보시면 좀 이해가 빠르거든요. 자, 여기 왼쪽은요, 온도에 영향을 받았죠. 그러니까 온도를 올려주면 올려줄수록 그냥 화학 반응의 속도가 빨라지죠. 그러니까 무기촉매랑 다를 게 없는 거야. 근데 반면에 여기를 보면 온도를 올려줬음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반응의 속도가 급격하게 떨어지죠. 그럼 이건 왜 그런 거야? 그렇지. 단백질이 다 망가져 버렸기 때문에 그런 거야. 자, 이걸 조금 유식한 말로 뭐라고 하냐면, 단백질이 변성되었기 때문이다. 또 이렇게 할 수 있겠죠. 효소가 변성되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할 수 있겠죠. 효소는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온도의 영향을 심하게 받는데, 그 온도의 영향을 받을 때 어떻게 받는다? 어느 일정 온도 이상이 되면 변성이 돼서 기능이 상실되어 버린다. 자, 이렇게 좀 정리를 해 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단백질은 온도에 영향을 받는다. 요거 꼭 챙겨 주시고요. 자, 두 번째로 단백질이라고 하는 녀석은 pH의 영향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단백질은요, pH의 영향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pH가 뭡니까, 여러분? 산성도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pH 7을 중성이라고 하면 pH가 7보다 숫자가 작으면 산성, pH가 7보다 숫자가 크면 염기성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 pH의 영향도 단백질이 굉장히 많이 받는다는 거야. 이 이유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인 분자 생물학적인 이야기는 제가 이제 단백질의 구조를 이야기할 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거고요. 일단은 pH의 영향을 받는 예를 한번 챙겨 드릴게요. 자, 뭐냐. 여러분, 대표적인 여러분이 중학교 때 배웠을 효소가 뭐가 있냐면 아밀레이스라는 게 있어요. 기억나십니까? 안 나셔도 상관은 없어. 그냥 지금 들어보면 되니까. 아밀레이스라고 하는 녀석이 뭘 하는 애냐면, 녹말이라고 하는 애가 있는데, 밥에 많이 들어있는 거죠? 이제 녹말을 엿당이라고 하는 저분자 물질로 쪼개는 소화효소입니다. 소화효소. 그런데 이 아밀레이스라고 하는 효소가 어디에서 분비되냐면, 입에서 분비가 돼요. 다시. 이 녀석이 분비되는 곳이 어디냐면, 입이야, 입. 그래서 여러분들 그 어른들이 그런 말씀 하시잖아. 뭐, 밥 오래 씹으면 단맛 난다. 그거 거짓말 아닙니다. 씹으면 단맛이 나는 건 사실 아니지만, 오래 머금고 있으면 단맛이 나요. 왜? 입에서 나오는 침 안에 아밀레이스라고 하는 효소가 들어있고요. 이 효소가 녹말을 엿당으로 바꾸거든. 녹말은 퍽퍽한 맛이고요. 엿당은요, 엿에 많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엿맛인 거지. 엿맛, 그 단맛이 나는 거야. 다시 한번. 근데 이 아밀레이스라고 하는 녀석은 자기가 좋아하는 pH가 있습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pH. 얘는요, 그러니까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최적 pH가 7이라고 해요. 7. 7은 뭡니까? 중성이죠. 중성 상태일 때만
중성 상태일 때만 반응의 속도를 빨리 해주는 기능을 한다는 거야. 그럼 역으로 이야기하면 여러분 몸에서 pH가 7이 아닌, 중성이 아닌 곳이 어디죠? 위죠, 위. 위는 위산이라고 하는 HCl, 위산이라고 하는 염산이 나오기 때문에 pH가 1에서 2까지 떨어집니다. 그러면 그런 경우에는 아밀레이스가 작용을 하지 않겠지. 그러면 위가 하는 일이 뭐였어요? 단백질 소화하는 거 기억나십니까? 다시. 위에서는요, 펩신이라고 하는 소화 효소가 분비가 돼. 이걸 외우실 필요는 없어요. 이해를 위해서 말씀드리는 거야. 펩신이라고 하는 녀석은 뭘 하냐면 단백질을요, 폴리펩타이드로 분해를 합니다. 근데 뭐 지금은 그냥 외우실 거 아니니까 단백질을 소화를 한다고 생각하셔도 상관은 없어. 단백질을 폴리펩타이드라고 하는 물질로 분해를 하는 거야. 이게 다시 어디에서 나온다고? 이건 위에서 나오는 거예요, 위. 근데 위에서는 방금 말씀드렸듯이 아밀레이스는 바보가 돼요. pH가 1에서 2이기 때문에. 그런데 펩신은요, 거기를 좋아해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 펩신이라고 하는 녀석의 최적 pH는, 자, 펩신이라고 하는 녀석의 이 녀석의 최적 pH는 1에서 2예요. 이해돼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단백질로 구성된 효소는 자기가 좋아하는 pH가 효소의 종류마다 따로따로 있다고. 그래서 어떤 애는 pH 7을 좋아하는 아밀레이스 같은 효소도 있고 pH 1이나 2 이런 극한의 상황을 좋아하는 효소도 있다는 거야. 그게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는 효소의 특징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다시 정리할게요. 그래서 효소의 특징 첫 번째는 촉매이기 때문에 재사용이 가능하다는 것. 두 번째는 생체 촉매이기 때문에 단백질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것. 그리고 세 번째 특징은 단백질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온도의 영향을 받고 pH의 영향을 받는다는 것. 그리고 각각의 설명들 잘 좀 메모를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고요. 자, 요거 하나 말씀 깜빡하고 안 드린 것 같아요. 바로 앞부분에서. 자, 과산화수소가 물과 산소가 될 때 요 화학 반응을 촉매하는 생체 촉매 이름이 뭐냐 하면 카탈레이스라고 하는 효소입니다. 카탈레이스라고 하는 효소야. 그래서 요 카탈레이스 이름까지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중학교 때 여러분들이 배우셨던 내용인데 이제 많이 망각하셨을 부분이라서 혹시 잘 이해가 안 되신 분들은 노트 정리를 좀 잘 좀 해주시고 중간고사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한 거 뭔지 한번 다시 말씀드릴게. 생체 촉매에 대한 이야기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생체 촉매를 효소라고 부른다. 그리고 효소의 특징은 이렇게 두 가지, 크게는 네 가지 이렇게 볼 수가 있다. 그리고 카탈레이스라고 하는 효소, 대표적으로 우리 통합과학에 소개되고 있는 효소니까 한번 암기해 주시라. 자, 이 정도까지 말씀을 드릴게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